최근에 매도 물량이 서울 아파트만 보면 8만 9천 건이 넘어가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대부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내놔요. 네. 그래서 호가를 높입니다. 최근에 10억 원이 거래됐더라도 11억 원에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럼 호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이 들어와요. 이러다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호가가 내리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게 되는 거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매도 물량이 처음에 증가하는 구간에는 호가가 상승합니다. 요즘 집값이 올라. 아니야. 매도 물량이 증가해도 집값이 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면 호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도 물량은 8만 9천 호, 경기도 아파트 매도 물량은 16만 6천 호를 기록 중입니다. 조사를 시작한 이후 최대 수치를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요즘 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자산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어요. 모든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뭐 여기와 뭐 진배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환경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대부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자산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불확실성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지금 투자화되어 있는 성격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이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변수들을 좀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뭐 제일 먼저 좀 여쭤볼 게 이 크립토 비트코인이에요. 네. 비트코인 시장 이 가상자산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보면 뭐 업비트 기준으로 1억 2,300만 원, 뭐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엄청난 가격을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강남 아파트 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보니까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님이 쓴 논문인데 부동산 가상자산 및 주식시장 간의 가격 변동성 전이 효과 분석 이 제목인데 요점은 그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 가상시장,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연관이 되고 어떤 파장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가상자산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논문 내용만 보면 2014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비트코인 가격이라든지 주식시장하고 강남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서울 아파트 이렇게 상관관계를 분석했는데요. 예. 제가 그냥 뭐 자세하게 논문을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관관계가 있지 인과관계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 오면 예. 이제 호빵하고 그다음에 뭐 온풍기가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가 호빵 잘 팔렸다고 온풍기 잘 팔린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그런 이제는 그런 성격이 좀 있지 않느냐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다고 그래서 강남 아파트 가격에 수요자들이 많아져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거는 상관관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어서 인과는 아니다. 비트코인이 올라서 그걸 팔아서 강남 아파트 살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은 저는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거나 지금 모든 자산들이 종류별로 지금 그 어떤 연관 관계가 있고 어떤 뭐 이 고리를 가지고 연결된 이건 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산의 흐름이라는 게 머니무브라는 게 네. 이게 모든 시장에서 이제 한정돼 있고 이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궁금해진다 그런 차원에서 좀 여쭤봤는데 네. 어쨌건 다시 좀 펀더멘털로 돌아와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9월에 이제 빅컷을 했잖아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달에 연속으로 금리 내리면서 네. 이 부동산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28일 날 통화 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하잖아요. 지난달에 금리 내렸는데 네. 추가로 금리 내릴지 금리 내리게 되면 아무래도 자금의 여력이 커진다. 이건 뭐 사실은 공식 같은 거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지 네.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할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데 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금리의 변동폭이 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치 못해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사실은 금리 인하가 예. 그래서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인하 폭이 폭도 크지 크지 않다는 않다. 겁니다. 이 앞으로도. 정도로는 이미 반영이 된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단순하게 금리 인하가 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된 다음에 수요가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그런 두 가지의 또 조건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이광수 대표님만큼은 공부를 안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그런 경제 기사도 쓸 때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는데 네.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복합적인 것 같아요. 네. 영향이 뭐 환율 금리뿐 아니고 거시 경제, 미시 경제, 그다음에 시장의 분위기, 네. 수급 따져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매도 물량 이거는 굉장히 그 수급과 관련해서는 아주 그 중요한 요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으로 매도 물량이 쌓여 있다는 거. 네. 이게 해소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매매 체결돼야지 이 물량이 줄어든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매도 물량이 나와 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네. 집값이 앞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그널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호고요.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주택 공급을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의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양.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네. 사실은 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뭐 입주 물량이라든가 분양 물량이 아니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굉장히 중요한 공급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시장에 가서 아파트를 내 집 마련할 때 누군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공급이 그 매도 물량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매도 물량이 서울 아파트만 보면 8만 9천 건이 넘어가서 조사가 이루어지는 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매도 물량이 증가한 건 두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팔려고 집을 내놨는데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신규로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수요 감소를 얘기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공급 증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향후로 이런 매도 물량이 증가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이 과연 이 매도 물량이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게 높은 가격에 이익을 실현하려고 내놓는 건지 네. 아니면 앞으로 시장이 더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팔려고 내놓는 건지 이 심리적인 것도 굉장히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러니까 시차가 어느 전 게 더 있다고. 센가를 좀 봐. 근데 처음에는 대부분 이제는 가격이 올랐고 내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내놔요. 네, 대부분.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호가를 높입니다. 네, 최근에 10억 원이 거래됐더라도 11억 원에 내놓는 거죠. 근데 이게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그럼 호가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정이 들어와요. 이러다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호가가 내리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매도 물량이 처음에 증가하는 구간에는 호가가 상승합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내놓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집값이 올라. 아니야. 매도 물량이 증가해도 집값이 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호가는 오르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래가 안 되면 호가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갑니다. 지금은 그럼 어떤 어느 지금은 이제 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초입 구간이니까 초입 구간입니다. 사실은 호가가 오르는 구간이죠. 그래서 마치 뭐 집값 계속 오르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지속이 되면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는 가격에 매칭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시그널인 거죠. 그렇죠. 모든 매도자들이 예를 들어서 단합을 해서 절대 가격 낮추지 맙시다. 이러면 이제 안 내려가겠죠.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제가 될 리는 이제 없잖아요. 단지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조금 이제 속된 말로 배신자가 나타난다. 그렇죠. 예. 우리 아파트는 절대로 뭐 10억 이하에는 안 팔 거야라고 했지만 어느 날 9억 5천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렇습니다. 이제 하락세를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집값 하락의 전조 현상이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전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확실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국 아파트 값이 지금 22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근데 네. 그동안에 최근에 상승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데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유의미한 상승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서울 아파트 매매가하고 전세가는 뭐 조금이나마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상승폭이 이제 줄어들고 그쵸. 거의 보합권으로 왔어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단이 된 거다. 네. 어떤 시그널이라고 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지 않거든요. 이런 경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 쪽으로 가는 그걸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0.0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마이너스 아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원에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지수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호가를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아 저기 호가 기준이에요. 거래가 안 되면요. 거래가 안 되면. 네. 그냥 지금 거래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렇죠. 거래량이 호가를 줄- 반영한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래량이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7월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9천 건이었고 예. 8월에 6천 건으로 줄고 그렇죠. 9월에 3천 건으로 줄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거래가 안 되는 단지들이 나오니까 이제 호가를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만들어져요. 체결가가 안 나오는 단지가 많겠네요. 그럼. 그러니까 호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오르는 것도 나타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이 부동산 가격 지수, 특히 서울 지역도 마이너스 확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이제 시발점이 정부의 이 대출 규제, 주택 대출 규제 강화되면서 이렇게 일어난 측면도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올해 들어서 가장 최저치예요. 예, 부동산 플래닛 자료인데 전국 부동산 매매 시장 분석 결과 9월에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7만 1,200건. 네. 이게 전월보다 21% 이상 줄어든 거고요. 네. 월간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 근데 거래 금액도 줄었어요. 뭐 당연한 건데 26%. 이게 거래량보다 거래 금액이 더 줄었네요. 그렇죠. 그죠? 예. 이게 27조 원인데 이게 어떤 시사를 하는 건지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거래량이 줄고 있다는 건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그러니까 창구지도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서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건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유효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장이 변화를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거래 금액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거래 금액 폭이 더 큰 거는 뭐냐면 고가 아파트가 더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고가 아파트가 많이 팔렸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유 뭐 고가 아파트는 안 빠져, 좋은 지역은 안 빠져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요가 더 빨리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더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실 이 지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 고가 아파트 불패는 결코 계속될 수는 없다. 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조장하는 게 아니고 네, 수치상으로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중간 질문이긴 한데 이게 지금 부동산이 워낙에 과열되다 보니까 이걸 잡으려고 규제를 내놓고 하다가 어떤 수요자들이나 공급할 물건을 팔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냐면 정부가 대책을 너무 빨리 변화시킨 이랬다가 또 부동산 부양책을 또 썼다가 또 그랬다가 또 규제책을 썼다가 네. 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것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부동산 가격 지수, 예. 등락률, 그러니까 증감률을 말씀하셨는데 그 그래프를 보면 주식시장 같아요. 오르락내리락. 네,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엄청나게 또 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특히 정책 이슈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졌다는 건 그만큼 리스크가 위험이 확대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라든지 위험이 커진 시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정책 이슈가 굉장히 컸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여쭤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네. 온갖 관세 정책, 중국과의 마찰, 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규제를 받는 미국의 규제를 받는 어떤 산업적 뭐 규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경기 전체 성장률 자체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네. 또 환율도 높아지고 계속 네. 그다음에 외국인 자본도 빠져나가고 네. 이런 것들이 겹치다 보면 결국은 경기가 침체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대비해서 미리 이제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는 수요도 그런 움직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뭐 한두 달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경기 영향은 장기적으로 크게 미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가 뭐냐면 수출 중심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요즘 또 미국의 수출이 증가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그런 경제 상황이 불확실성이 노출되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특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투자 비율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많을 전체 때. 거래되는 시장 중에 30%는 투자용이다. 예를 거주용이 들어서- 아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한단 말이죠. 전세를 끼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기가 안 좋을 거야. 그럼 투자를 할까요? 그게 먼저 빠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주용보다는.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투자 부동산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런 게서 그런 측면에서는 변동성을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역별로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 뭐 이런 것도 따로 좀 분석하신 그 지표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어요? 가장 많은 곳이 당연히 서울이고요. 서울이고. 또 아파트만 보면 가장 투자가 많은 곳은 강남입니다. 투자용 수요가 제일 많은 곳은 강남이다. 그렇죠. 그럼 강남이 결국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강남 불패를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투자로 사고 그리고 투자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향이 커질 수 있죠.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변동성이 적을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경기가 변한다고 해서 내 집 팔고 뭐 이러지 않는데 거주용은 뭐 좀 단단한 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직접 거주하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투자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투자 부동산은 훨씬 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취약해지면 지방이 먼저 썰렁해지고 네. 사실은 서울 중심부, 강남을 중심으로 하는 건 좀 더 좀 탄력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가격이 좀 지지가 되는 편이었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통계만 보면요. 가격의 하락은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회복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거지 안 빠집니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2년 전에도요.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30% 정도 하락합니다. 예. 대신 빠르게 회복하는 거죠.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학습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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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 계속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런 믿음. 회복 탄력도가 좀 높은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이게 이 준비된 자금들, 대기 자금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강남에.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거 개선안이 좀 나왔어요. 자금 조달할 때 현물 출자 방식을 통해서 개발자의 자기 자본 비율을 정하는데 지금은 2에서 3%로 돼 있는데 이걸 20%로 늘리는 방안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결국 돈 없어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자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자기 돈 태워서 더 강하게 지금보다 10배 늘려서 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규제를 진입을 좀 규제하겠다. 이게 얘기 같은데 어제 이제 오전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냈는데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네. 이 제목에 관계부처 합동 발표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는 건설업계 쪽이 반응이 어떨까 궁금했는데 오늘 아침에 대충 보니까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건설업계는 자본금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는 뭐 출자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재편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금 부동산 개발 사업이 굉장히 용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자본금이 2억 원만 있으면 됐거든요. 그러니까 2%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쉽다 보니까 이런 시행업자들이라든지 개발 사업이 굉장히 난립돼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자본 확충에 대한 비율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시장이 재편되고 예를 들어서 자본 여력이 된 그런 건설 회사들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겁니다. 1,000억짜리 하는데 20억만 가지면 2%니까 네, 20억만 네, 가지면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걸 규정을 바꿔버리면 네. 이 최소한 1,000억짜리 하려면 200억은 자기 자본 갖고 들어와야 맞습니다. 시행을 할 수 있다. 네, 네, 시행 단계부터. 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건설업계 쪽이 시공이 주로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지 궁금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또.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행사들이 굉장히 난립해 있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부동산 PF 이런 부실화 문제도 커지는 거 아닙니까? 처분력이 취약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금을 전부 다 은행에서 그냥 대출 받은 다음에 그게 끊어지면 끝인데. 예,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자본 확충에 대한 이런 방안은 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은 부동산 부양책은 아니고 어떤 앞으로 벌어질 이 취약한 금융 환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부동산 쪽의 어떤 붕괴라든가 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또 이런 이유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특히 이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원에서는 대손 충당금을 미리 반영하는. 대선 충당.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리스크를 이제는 측정해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방안도 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아하.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할 때는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이렇게 삼각축이 필요한데 예. 이 삼각축이 결국엔 얻고 있는 이익과 책임이 별도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융회사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에 반해서 책임이 덜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상충돼서 같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 만큼 책임도 가져라 이거죠. 그렇군요.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나올지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하겠죠. 네. 이 상황이 스무드하게 흘러간다면 또 다른 대책이 나올 것 같고 조금 격하게 변할 것 같으면 격한 대책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팔로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하고 대응 전략, 전망들 이렇게 살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실수요자들이 저는 상당히 뭐 보호받아야 되고 어떤 정상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집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 살기 위해서 하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줍니다. 하락할 때는. 네. 왜 그럴까요? 그건 가격이 떨어지면 네. 특히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추가 하락을 생각하는 거예요. 더 떨어지면- 빠지니까 안 살 거야. 더 빠질 거니까 나중에 사야지. 더 싸게 사야지. 예, 그렇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합니다. 더 뛰기 전에 사야지. 그렇습니다. 전 이걸 여러분들이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해보자는 거죠. 어. 네,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시장이 조금씩 조정이 오면 그때 내 집 마련하시면 된다. 왜 꼭 반대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투자자들은요 반대로 해요. 오. 가격이 빠질 때 사고 가격이 오르면 팝니다.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 분들도 가격이 빠질 때 사시면 좋겠다. 내 집 마련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폭락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느 다른 정- 자산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은 계속 빠질 수 있어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가 계속 변하는 이유거든요. 계속 밸류에이션이 바뀝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은요. 사용 가치가 있어서 어느 정도 하락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할 때 생각을 가격이 빠질 때 조정할 때 사야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우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더 싸질 때를 기다렸다가는 더 비싸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들리네요, 저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예, 광순의 복득방 이강수 대표님과 함께 오늘 부동산 시장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